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와.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 주도 김시저 셀레스틴 현산 아마데우스 3세님, 약칭 아마데우스님과 개시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게스트 두 분 1부 녹음을 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부 정말 재밌었죠. 네,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 데뷔 무대니까요. 너무 재밌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개시민님 어떠셨나요? 저희의 그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2부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책님, 혹시 우리 네.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에 가장 부족한 걸 하나만 고르자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대표하는 로고송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언제든 들으면 바로 방송이 떠오르는 그런 로고송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사달 게스트 두 분께 사전에 정중히 로고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는데 역시 록스타 분들답게 아주 흔쾌히 요청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네, 네. 너무 듣고 싶어요. 좋다. 근데 청취자분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 로고송은 저희 정규 코너 책냄새 킁킁 이후에 공개하는 걸로 할까요? 네, 1부에 이어서 록스타의 삶이라는 주제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미중독자 정규 코너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죠. 책냄새 킁킁. 이책님, 오늘 가져오신 시집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사이아테 타이의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입니다. 빛도님, 네. 사이아테 타이 시인 아시나요? 설마 알겠어요? 아니, 아실 수도 있죠. 네, 잘 네. 모릅니다. 오늘은 최초로 외국 시인의 시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작가 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는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공개한 사이아테 타이 시인의 소개글을 발췌 변형했습니다. 사이아테 타이 시인 1986년 효고현 고베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논리적이고 얼개가 짜인 글쓰기에 무료함을 느낀 타이는 그림책과 록밴드 노래 가사처럼 맥락 없이 자유롭게 도약하고 날아다니는 글을 좋아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시를 썼고 2006년 20살에 제44회 현대시 수첩상을 받으며 일본 문단의 화제가 된다. 등단 직후 첫 번째 시집 굿모닝으로 당시 여성 작가 최연소 만 21세에 제13회 나카하라 주야상을 수상하며 크게 주목받는다. 시집으로는 하늘이 분열한다, 사랑이 아닌 것은 별, 사랑의 솔기는 여기 등이 있고 오늘 소개할 시집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는 그녀의 2016년 작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시집 중 하나이다. 이 시집은 2017년 이시이 유아 감독의 동명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어판 제목은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사이아테 타이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 그림책, 창작, 번역, 작사까지 장르와 경계를 초월하여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나아가 시 전시회, 시가 있는 호텔, 게임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자들이 시를 새롭게 체험할 기회를 만들고 있는 시인이라고 한다. 네, 거의 책 소개를 읽는 그런 수준의 소개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에는 번역된 책도 별로 없고 정보가 부족해서 책에 있는 작가 소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근데 되게 핫한 시인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보통 소설 같은 경우가 영화화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시집에 뭔가 모티프를 따서 영화화가 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이 영화 되게 보고 싶네요. 이책님, 그럼 낭독 부탁드릴게요. 블루의 시 사이아테 타이. 도시를 좋아하게 된 순간 자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손톱에 칠한 색을 너의 몸속에서 찾아보려 한들 헛일이겠지.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다. 네가 가여워하는 너 자신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한 너는 분명 세상을 싫어해도 좋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행성에 연애 따위는 없다.
어떠셨나요? 네, 게시민님. 이런 좋은 글들을 보니까 제가 가사를 쓰게 될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를 좋아하게 된 순간 자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 첫 구절이 되게 자살이라는 강력한 단어가 쓰이면서 충격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사실 문학이나 이런 걸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서 시 전체에 대한 내용적인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를 들으면서 순간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영화로 됐을 때는 제목이 도쿄의 밤하늘은, 네, 도쿄의 밤하늘은 가장 짙은 블루. 그 얘기를 듣고 시를 보니까 첫 행에 도시라는 네.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결국 도시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밤하늘이 짙은 블루고 그걸 되게 어둡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 생활을 하는 도시인의 입장으로서 쓸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피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히려 쓸쓸함보다는 약간 희망이 느껴졌거든요. 희망이. 아, 희망이 네, 느껴지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밤하늘이라고 하면 까만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까만색을 칠하고. 근데 이 밤하늘을 진짜 자세히 관찰하면 검정색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짙은 블루거든요.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게 검정색이 아닌 짙은 블루임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주위를 관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블루가 우울하다의 블루의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약간 우주의 블루? 아, 우주의 우주에서 블루. 비치는 블루 같은 그런 약간 신비롭고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네, 음,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혹시 고르신 이유가 록스타의 삶이라는 주제와 네네. 어떤 연관이 있나요? 특히 이 시가. 이 시는 이 시집의 첫 시로 수록된 시예요. 아,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이 문장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죠. 저는 이 시집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아까 시인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만 몰두하지 않고 되게 다방면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항상 뭔가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 오늘 주제인 록스타의 삶과 닮아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듣고서 이 시인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요즘 또 가장 빠져있는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딱 첫 문장부터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아까 계시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문장 읽었을 때 딱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나는 세상과 불화하겠다. 음. 내 주변에 있는 건 모두 적이다. 이게 록스타죠. 아, 그게 네, 록스타인가요? 반골 기질의 끝이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이 시를 읽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시의 화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잔뜩 화가 나 있잖아요. 또 마지막을 보면 약간 연애가 잘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도시와 이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태도 이런 게 아주 단순하지만 저는 오히려 낯설게도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인의 느낌을 짧게 주기에 이 시가 참 좋은 시여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편 더 갖고 왔거든요. 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려요. 네. 별 사이아테 타이 좋아해 싫어해 착해 멋져 맘에 들어 또 보자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자동차가 달려들어 누가 죽고 그러다 사랑이 싹트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또 누가 죽고 누가 죽어 늙고 전원 사라지고 그 다음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들판 흔들리는 강아지 풀과 앙상한 나무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기분에는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좋아해. 헤어진 뒤에 그 기분만 남는다면 넌 분명 노을에 잠겨 지구 위를 맴돌겠지. 가끔씩 나와 너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고 우리 사이의 기분만이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흙이 숨을 쉰다. 마을 근처 강가에서 그날 내가 한 말이 지금도 굴러다니며 물을 어루만진다.
너보다 귀중한 생명은 없어. 네, 너무 좋습니다. 빗도님 어떠셨나요? 아, 저는 좋아해. 헤어진 뒤에 그 기분만 남는다면 넌 분명 노을에 잠겨 지구 위를 맴돌겠지. 이 부분 듣고 찢었다. 찢었다. 미쳤다. 마음을 찢었다. 찢었다. 야, 어. 찢었다. 완전 찢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또 제가 요즘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네, 불교가 또 불교가 나오네요. 계속 불교 나오네요. 논란? 네, 불교. 왜지? 네, 그런데요. 네. 참고로 저는 무교인 점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이 엄청나게 많은 불교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 핵심이 네.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고 나조차도 실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인과 연이 만나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는 연기법이거든요. 불교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근데 저는 이 별이라는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 불교 교리를 관통하는 인연과 연기법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사실 나라는 존재는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사실 아마데우스님과 게시민님께서도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같은 순간에 있지 않았다면 만나기 힘들었을 테고 또 이책님과 저도 누군가가 먼저 우리 팟캐스트 해볼래라고 말을 그 순간에 건네지 않았으면 사실 재미중독자는 지금 없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한마디로 사실 모든 실체는 결과의 불꽃놀이 같은 그냥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되게 설명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확 와닿진 않고 그냥 가슴으로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문학적으로 저는 비유를 해서 굉장히 표현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돌려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개시미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까 전시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제일 댕하고 맞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저한테 와닿네요. 너보다 귀중한 생명은 없어라는 문장이 여기 앞에 문장들 보면 좋아해, 뭐 착해, 멋져,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많은데 그거 들을 때는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보다 귀중한 생명은 없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가장 저한테 감정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시가 쭉 쓰이다가 맨 마지막 문장 직전에 빈칸이 두 줄이 있더라고요. 그 네. 두 줄에 여백이 있고 잠깐 이렇게 뜸을 들이시다가 너보다 귀중한 생명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시적 장치들이 저를 더 감동적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너보다 귀중한 생명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삶이 되면 성공한 삶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로맨티스트야. 만나야죠.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아마데우스님은 빗도님 의견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할 걸 그랬어요. 저 빗도님 말씀 듣고 네. 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광섭 시인의 네. 저녁에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가 참 오버랩이 많이 되네요. 이 시랑. 역시 국문학도 덥네요. 그러게요. 네. 네, 참고로 저 국어 국문학과. 네. 아,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도 제목이 별이잖아요. 저녁에라는 시도 별로 시작해요, 시가. 그래서 한 사람이 밤에 별을 바라보고 별을 너라고 부르면서 너 네. 하나 나 하나 이런 식으로 시가 시작되는 시인데 아, 결국 그 시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 구절이 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빗도 씨가 말씀하셨던 그 불교의 네. 인연 이런 것처럼 진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시도 나와 너의 존재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어떤 인연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숙고해야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항상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시도 한 편 더 소개를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였네요. 아, 네, 그렇네요. 코너 속의 코너였습니다. 이 시는 블루의 시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저는 이 구절에 꽂혔었어요. 가끔씩 너와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고 우리 사이의 기분만이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문장이 서늘하면서도 되게 다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 시 제목이 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을
볼 때 느끼는 게 별은 사실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딸 수도 없고. 그래서 별인가요? 그쵸. 어. 별 의미 없으니까 별인가요? 어. 네. 이것도 여기서 또 록인가요? 네. 사실 이건 힙합이기 때문에 아, 아, 네. 네. 바로 선을 그으시는. 네. 어쨌든 별은 사실 저희가 만질 수도 없고 그걸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너와 내가 그 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별을 보는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분만이 이 세상의 진짜가 아닐까라는 말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제목이랑 연결돼서. 그리고 이 시에서 저는 뭔가 이 기분에 꽂혔는데 한 가지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기분을 평소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선택을 기분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타입이신지 기분은 좀 죽이고 논리적으로 하시는 타입인지 어떠신가요? 약간 MBTI 검사 이런 건가요? 록스타의 삶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사실. 두 분은 즉흥적이신 편이군요. 네, 저희가 내일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아직 숙소 예약도 안 했어요. 네. 놀랍네요. 그 정도로 저희 즉흥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 그 기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네, 사람 기분이라는 게 진짜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그래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이라는 건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고 이런데 그게 다 순간순간 이렇게 그 당시에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 좋아지는 거고 좋았던 순간도 금세 잊혀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무의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회의가 있었어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요 근래 감정의 동요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군 복무. 아이고. 록스타의 자유를 침해받았군요. 네. 마지막 산이죠. 저희가 넘어요. 감정의 동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 순간이 지속됨으로써 나의 하루 그리고 나의 1년, 나의 삶이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순간이라는 거를 단지 사전 정의 그대로의 찰나의 지점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그게 지속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기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으로 채워진 순간이 쌓이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계시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기분과 남의 기분이 되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제 기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기분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기분은 완벽하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마데우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기분에 맞게 즉흥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그러는 게 남이 보기에는 되게 철이 없고 뭐 막무가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는 저희 몸이 하는 말을 저희가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가장 챙겨줘야 할 사람은 나고 그러면 우리 몸이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내용인 기분을 맞춰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가혹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맞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삶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기분은 모를 수 있지만 내 기분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토님은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이요? 네. 지금 기분은 너무 좋고요. 네. 아까 전에 그 계시미님께서 남의 기분은 모를 수 있지만 나의 기분은 잘 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저의 기분도 잘 모르겠거든요. 기분과 이성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분으로 인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쁠 때는 다 같이 기뻐하면 되지만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이 실체로 드러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는 푸념이 되고 짜증이 되고 그런 걸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분을 되게 이성으로 막으려고 그동안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분이 말이라면 뭔가 이성이 채찍 역할을 해서 가만히 있어 한 거죠. 근데 사실 요 근래 저도 되게 여러 가지가 바뀌는 상황에서 힘든 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뭔가 이성으로만 그 기분을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느끼는 장치조차 망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기분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시미님과 아마데우스님을 좀 자주
보는 위치에 있으니까 네네. 이 두 분들을 보고 사실 저는 항상 아 그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 두 명의 배짱이 같은 친구들처럼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사실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두 록스타님들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저한테 되게 선생님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동감이에요. 네. 저도 약간 위기의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인데 요즘에 또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토님처럼. 그래서 아까 아마데우스님 말씀하신 매일매일 쌓이는 기분에 대해서도 네. 동감을 하고 계시미님 말씀하시는 나의 기분에 대해서도 동감이 돼서 여러분의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기분 좋으시죠 지금? 좋으시죠? 재밌으시죠?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는 삶과 죽음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시인의 문장을 느낄 수 있는 시집입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고독해졌을 때 이 시집을 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아테 타이는 당신보다 먼저 고독한 채로 기다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책님의 시집 소개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토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뭐죠? 네, 우선 저도 이책님처럼 오랜만에 외국 작가분의 그림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와우.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레오 리오니 작가의 음악가 제럴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뒤에서 내용과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 맛보기로 왜 이 책을 록스타의 삶이라는 주제에 맞게 선정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네. 레오 리오니 작가님이 작업하신 작품들은 그림책계의 고전 작품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상식 있는 록스타라면 레오 리오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마치 한국 문학 작가 하면 토지의 박경리, 아하. 또 일본 만화가 하면 이제 란마의 다카시 루미코, 또 웹툰 작가 하면 신간계의 주오미, 영화 하면 기생충의 봉준호, 그런 네, 느낌. 또 그림책 그런 하면 느낌이요? 레오 리오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식을 지적 허영심처럼 네. 뽐내고 싶으실 때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그림책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 소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레오 리오니 작가님은 굉장한 엄친아십니다. 아이고. 네, 우리 밴드는 못 들어겠네. 네, 네. 밴드 못 들어가요. 키도 180 넘을 수도 있어요. 191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셨고요.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직접 광고 회사를 세우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십니다. 와우. 네. 저와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시네요. 아, 네. 네. 다재다능하시고 타고나신? 네, 그쵸. 본투비. 그리고 막 그 파슨스 스쿨 막 미술 부장으로도 일하시고 예일 대학교 아이고. 강사로도 일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아이고야. 그리고- 친하게 지나겠다. 그쵸. 음.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레오 리오니 작가의 그림책 작가 커리어가 바로 이 모든 성공을 거둔 이후에 50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데뷔하시게 된 이유도 들으면 정말 될 놈들. 진짜 이 사람은 뭐래도 될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작가님께서는 손자들과 기차 여행을 가셨는데 애들이 기차 안에서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잡지를 찢어서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그걸 계기로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1984년에 Institute of Graphic Art 골드 메달을 수상하시면서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도 커리어의 원탑을 찍으셨습니다. 이후에 그림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을 무려 한 번도 아닌 4번이나 와. 네, 4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노벨상 그냥 4개나? 약간 신기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작가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프레데릭, 물고기는 물고기야, 틸리와 벽 등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비교적 조금 마이너한 작가님의 그림책 음악가 제럴딘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레오 리오니 작가님의 작품은 주로 종이를 오려붙인 콜라주 느낌이 강한 작품들이 많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현대의 다른 그림책 작품들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파와 그림에 눈길이 가는 좀 장식적인 느낌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레오 리오니 작가님의 그림책은 이 스토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최소한의 그림만이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뭔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 그래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그림 존재의 타당성
보여주는 고전 작품. 이거야말로 진짜 고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이제 줄거리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줄거리 소개 곧바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음악이란 걸 들어본 적 없는 생쥐 제럴디는 어느 날 식품 저장고에서 아주 큰 치즈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 덩어리를 보고 생쥐의 본능에 따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창고로 치즈를 옮기는데요. 그 이후에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치즈 조각을 조금씩 떼어줍니다. 근데 떼어주다 보니까 치즈 덩어리가 마치 두 귀가 있는 생쥐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고 난 뒤 제럴디는 치즈를 마음 가는 대로 계속 한번 갉아 먹어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치즈 조각이 마치 한 생쥐가 자신의 긴 꼬리를 잡고 피리를 부르는 것 같은 형상의 조각상으로 깎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떠올랐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꺼내주기 위해 조각을 한다. 마치 제럴딘도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의 영혼이 이렇게 빙의된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근데 이 치즈쥐 조각상은 심지어 밤마다 아름다운 피리를 불러주면서 생쥐 제럴딘에게 음악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제럴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걸 듣고 음악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생쥐 친구들이 제럴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는 치즈 좀 나눠줄 수 있어? 제럴딘은 고민에 빠지죠. 만약 이 치즈를 나눠주면 조각상이 없어질 테고 근데 그러면 제럴딘을 행복하게 해줬던 음악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 제럴딘은 결심을 하고 음악이라는 게 뭔지 모르던 그리고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다른 생쥐 친구들에게 직접 음악을 들려줍니다. 치즈지 조각상처럼 자신의 꼬리를 피리 삼아서 음악을 처음으로 연주를 해봅니다. 처음에는 제럴딘의 이상한 행동이 뭔지 싶어서 친구들이 비웃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럴딘의 꼬리에서 정말 근사한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하고 생쥐들은 그 노래에 흠뻑 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제일 나이 많은 생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음악이라면 제럴딘, 네가 옳다. 우린 그 치즈를 먹어선 안 돼. 하지만 아름다운 연주를 끝낸 우리의 제럴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이젠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음악이 있거든요. 이후 모든 생쥐들이 다 함께 치즈를 맛있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줄거리 소개 마치겠습니다. 와.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네. 음악가 제럴딘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저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게 제가 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록스타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냥 지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 명사로서 지금 록스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록스타 내지 음악인이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콜드플레이, 비틀즈, 퀸 이런 전설적인 밴드들과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기타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제럴딘처럼 그 음악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꼬리를 잡고 이렇게 피리를 불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 뒤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비단 음악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해도 다 들어맞을 수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나와는 다른 타인의 것들을 접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연습이 많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기 내 안에 음악이 있다 이제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시민님은 어떠셨나요? 동상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피리를 불 수 있게 되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런 성과들의 과정을 보면 절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상을 발견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다른 지들이 서로 자기가 치즈를 가져가면서 생긴 건데 음악 만들 때도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레퍼런스 막 누군가의 예시를 봐라. 맞아요. 혼자 저희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홍대 같은 데에서 저희가 굳이 와서 활동한 이유는 물론 홍대생이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저희가 또 음악적으로 얻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런 피리 부는 생쥐 동상을 얻은 건 저희가 음악을 만든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던 게 그림책에서 이제 이 만들어진 음악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주인공은 치즈를 분배하면서 자신이 피리를 부는 법까지 터득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또 이 음악을
음악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공유하고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을 잘 보여준 저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되는 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책님은 어떠셨어요? 우선 이 생쥐들이 너무 귀여웠고요. 네,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 생쥐들을 우리가 보통 생쥐라고 하면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빨을 이렇게 앞니를 되게 크게 그리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빨이 아주 많아요. 건치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부정교합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건치 이 애들이 굉장히 웃으면 또 유쾌해 보이고 먹을 땐 또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럴딘이 생쥐들에게 치즈를 나눠주는 장면. 치즈를 옮기라고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스 나눠주잖아요. 그런 장면이 참 귀엽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나눠줘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이거 그쵸? 옮기라고 시키고 끝냈으면은 네, 이건- 독재자 제럴딘이죠. 네, 그죠? 그치. 맞아요. 독재자 제럴딘? 네. 뭔가 잘 어울리는데요? 나중에 곡으로 쓰세요. 레퍼런스 항목에 네, 붙여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Music is my life. 아하. 가 아닐까 싶어요. 찢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음악가 제럴딘은 음악이 주는 감동과 음악가들의 역할.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아마데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술가들의 역할 혹은 예술가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라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이 음악가 제럴딘을 읽고 예술가들의 역할은 우연적으로 다가온 영감을 자기 자신의 몸속에 필연으로 승화를 시키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럴딘한테도 사실 이 치즈 덩어리가 되게 우연하게 다가온 거잖아요. 아무도 이 치즈 덩어리가 왜 갑자기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치즈 덩어리가 치즈 쥐 조각상이 되어서 음악으로 뭔가 필연적으로 다가왔고 또 제럴딘은 그 노래를 밤마다 계속 들으면서 아, 음악인의 운명을 자신의 필연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직접 연주를 하면서 다른 쥐들과 모두 함께 나누잖아요. 또 아름다운 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즈까지 나눠주는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제럴딘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치즈나 뭐 사실 잃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아, 예술은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라는 뭔가 그런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록스타의 삶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가져온 이유가 이렇게 록스타를 꿈꾸고 계신 아니 뭐 록스타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그렇죠? 네. 살고 계신 아마데우스님과 게시미님도 우리의 이 제럴딘처럼 예술은 나눌수록 빛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이런 록스타의 삶을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그림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선정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재밌게 봤던 점이 뭐냐면 그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한 그림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구성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 있을 때랑 생쥐가 여러 마리 있을 때가 되게 대비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그림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혼자일 때와 모두가 함께 있을 때를 좀 더 잘 대비시킬 수 있는 그림 배치 방법이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레오 리오니 작가의 작품을 보면 글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림이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림책의 그런 의의를 한번 다시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보이네요. 제럴딘이랑 다른 생쥐들이랑 싸울 때는 명확하게 다른 구역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화합할 때는 컷을 넘어와요. 네, 그죠? 경계를 네. 넘어오죠. 그런 것이 디테일까지 정말 좋은 그림책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림책계의 봉준호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생충에도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경계의 장치가 있었죠. 네, 선을 그어서 그걸 넘네만의 인물들이 진짜로 빗도님 설명처럼 네. 네. 그림책계의 고전 작가는 작가는 네, 제럴딘이 아니라 제럴딘이요? 생쥐가 되나요 갑자기? 네. 레오 리온이죠. 네, 네. 레오 리온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음악가 제럴딘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레오 리오니 작가님의 다른 책도 추천을 드릴까 해요. 네. 앞서 소개해서 말씀드린 프레데릭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레데릭과 음악가 제럴딘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우선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생쥐라는 점, 그리고 둘 다 예술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프레데릭은
바로 시인 생쥐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님도 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개시민님께서 록스타들도 가사를 쓸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멋진 음유 시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데우스님과 개시민님께도 추천드리며 저는 그림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저 셀레스틴 현산 아마데우스 3세님, 약칭 아마데우스님과 개시민님과 함께 록스타의 삶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 로고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또 이 스튜디오에 오는 기차 안에서 와우. 낭만적이지 않나요? 네. 록, 저 완전 이게 록이네요. 록이죠. 네. 바로 오는 길에 작곡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일단 가볍게 그냥 로고송이니만큼 짧게 준비를 해봤고요. 캐심 씨 할 말 없으세요? 아마데우스 군이 좀 고생했죠. 뭐 이거 음악 만드는 거 고생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사 쓰는 것도 유쾌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했고 네. 이 노래가 계속 127화, 128화, 아, 네. 500화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무리하게 이 단어 넣어달라 한 단어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제가 다 넣었어요. 기대해 네. 주세요. 전 아직 안 들어본 네. 상황이어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고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어보시고 반응 괜찮으면은 제가 다음 주에 바로 녹음해가지고 음원을 바로 드려버릴게요. 네, 아, 파일로. 좋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 녹음 끝나고 그 카톡이 안 오면은 이제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밴드 아사달의 로고송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린 재미 중독자. 아,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재미에 중독된다는 게 나쁜 거라 하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이야! 선생님 어떠세요? 감동적이에요. 저 눈물 날 뻔했어요. 뭐 가사들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단어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또 국문학도의 자질을 발휘해가지고 눈물 날 아. 뻔하셨다고요? 네. 전 이미 눈물이 나고 있는데요. 약간 이층님 이거 닦으세요 빨리. 네. 갑자기 록스타가 선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네.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이게 되게 부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 네,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네. 기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더 좋게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카톡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역시 카톡 드릴게요. 바로 답을 받네요. 네. 바로 받았네요. 진정한 록스타 네. 아마데우스님, 진정한 록스타 네. 개시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재미중독자 5화를 녹음해 봤는데요. 혹시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녹음한 것 같고 저희 아. 앨범 낼 때마다 한 번씩 홍보할 겸 네, 불러주시면 네, 제발. 아니면 앨범 나올 때마다 나오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 반고정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수도. 어. 네, 언제든지요. 네. 방금 이책님 언제든지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오늘 편집이 꽤 힘들 거예요 아마. 네. 다음 아마데우스님. 그룹사운드 아사달의 리더로서 저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셔주신 우리 빗도님과 이책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정말요? 네, 네. 또 이렇게 기록을 세우네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재미를 넘어서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작품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진짜 꼭 나와주시고 여기서 데뷔 무대 또 하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개시민님, 아마데우스님, 재미중독자 5화 녹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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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재미에 중독된다는 게 나쁜 거라 하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재미에 중독되셨나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시와 그림책의 재미에 중독되는 그날까지 재미 중독자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직전에 끝내겠습니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오직 재미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